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 개인과 건강보험이 지급한 전체 진료비가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년도보다 9.5% 증가한 102조 4천여억 원인데 전체 인구의 17%를 차지하는 65세 이상의 진료비가 전체의 43%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전자가 움직이는 과정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짧은 파장에 비친 아토초 펄스광을 생성하는 방법을 선보인 3인이 수상했습니다. 노벨 생리의학상은 코로나19 mRNA 백신이 개발될 수 있는 기초 연구를 수행한 과학자 2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척수가 손상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쥐를 다시 걷게 하는 유전자 치료법이 개발됐습니다. 망가진 뉴런 재생 기술에 더해 뉴런의 돌기가 올바른 부위에 연결되도록 해서 신경 손상의 근본적 치료법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늘어난 소아 청소년 비만 환자 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비만으로 진료받은 중학생은 951명으로 2018년 304명보다 3.13배 늘었고 초등학교 고학년 2.37배, 고등학생도 2.25배로 각각 늘었습니다. 미 나사가 화성 탐사선 퍼서비어런스에 실린 장치를 이용해 화성 자원으로 산소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화성 대기에 가득한 이산화탄소를 전기 분해해 산소를 추출하는 방식인데 목표보다 더 많은 산소가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화성 탐사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해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지급한 전체 진료비가 1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2년도 건강보험 주요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 부담금을 합친 전체 진료비는 102조 4천여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9.5%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진료비는 4조 4천억 원 늘어난 5조 7천억 원으로 1년 새 4배 넘게 급증했고 호흡기계 질환 진료비도 1조 6천억 원 늘어난 6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전체 인구의 17%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진료비의 43%인 44조 원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XBB 1.5 변이에 대응하는 모더나 백신 초도 물량 40만 회분이 출고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출고분과 함께 앞으로 500만 회분을 차례로 도입할 예정이라며 화이자 백신의 경우 지난달 1,000만 회분이 모두 도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은 오는 19일 시작되고 접종 비용은 무료입니다. 마지막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뒤 3개월이 지나야 접종할 수 있고 접종력과 상관없이 한 번만 맞으면 됩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늘어난 소아 청소년 비만 환자 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비만으로 진료받은 중학생은 951명으로 2018년 304명보다 3.13배로 늘었습니다. 또 지난해 초등학교 저학년 비만 환자는 2018년보다 1.73배, 초등학교 고학년은 2.37배, 고등학생은 2.25배로 각각 늘었습니다. 당뇨 진료를 받은 초등학교 고학년도 2018년 473명에서 지난해 757명으로 1.6배 늘었고 중학생은 1,143명에서 1,932명으로 1.7배 증가했습니다. 척수가 손상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쥐를 다시 걷게 하는 유전자 치료법이 개발됐습니다. 네, 망가진 신경세포를 재생하고 올바른 부위에 연결되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마비 환자의 근본적 치료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척수에 손상을 입은 쥐가 뒷다리를 질질 끌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쥐는 유전자 치료를 받은 뒤 어떠한 도움 없이도 뒷다리를 움직여 걷게 됐습니다. 척수 속 망가진 신경세포를 재생하고 운동 능력까지 회복하도록 하는 유전자 치료법 덕분입니다. And when this occurs, it's possible to improve recovery after complete paralysis. 지난 2018년 연구팀은 손상된 척수에서 신경세포, 뉴런을 재생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뉴런 재생만으로는 동물이 다시 움직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운동 능력 회복은 난제로 남았습니다.
연구팀은 5년간의 연구 끝에 재생된 뉴런의 돌기가 특정 방향으로 자라 척수에 연결돼야만 운동 능력이 회복된다는 점을 알아냈습니다. 경미한 척수 손상을 입은 쥐가 자연 상태에서 운동 능력을 서서히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추적관찰하면서 척수 속 모든 뉴런을 일일이 분석한 결과입니다. So if we need to regrow a specific kind of neuron to a specific place, how do we know which neuron to grow and where to grow it to? So to answer that question, we turn to nature. 따라서 연구팀은 뉴런의 돌기가 올바른 위치에 연결되도록 유도하는 성장인자를 찾는 데 주력했고 결국 찾아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사이언스에 게재됐습니다. Many obstacles to translate this regenerative approach into a gene therapy that can be applied in humans. But we have already initiated the development of such technology with the ultimate goal to combine gene therapies with spinal cord stimulation in order to maximize the recovery. 앞서 전기 자극 등을 통해 마비를 치료하는 기술은 여러 건 발표됐지만 신경세포를 재생해 운동 기능을 근본적으로 회복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킬러 문항 배제 방침 이후 처음 치러진 9월 모의평가에서 국어 만점자가 6월 모의평가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수학은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9월 모의고사 평가 결과를 보면 국어 만점자는 135명으로 6월 1,492명의 10분의 1 이하로 떨어졌고 수학 만점은 2,520명으로 6월의 3.9배나 됐습니다. 국어와 수학의 표준 점수 최고점 역시 6월엔 15점까지 벌어졌지만 9월엔 국어가 142점, 수학이 144점으로 2점 차까지 좁혀졌습니다. 1등급 컷은 국어가 130점, 수학은 135점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이른바 빅3 입시 학원과 일타 강사로 불리는 유명 학원 강사들이 수능 출제진에 거액을 주고 문제를 거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 기재하거나 수강생의 대학 합격 성과를 부풀린 학원들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했던 현직 교사 20여 명이 수천만 원을 받고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팔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판 교사는 물론 이를 사들인 학원들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교사와 문항 거래를 한 사교육업체 등 21곳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가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수사 의뢰된 사교육업체 21곳 중에는 메가스터디와 대성학원, 시대인재 등 이른바 빅3로 통하는 대형 입시학원이 포함됐습니다. 또 유명 수학 강사 현우진 씨 등 이른바 일타 강사들도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모두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산 문제로 킬러 문항이나 쪽집게 교재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형 학원들의 부당 광고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수강생 규모와 대학 합격 성과를 부풀리거나 대외적으로 알려선 안 되는 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워 홍보하고 일반 모의평가 출제에만 참여했는데 수능 출제위원으로 둔갑시킨 경우입니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교재비나 수강료를 환급해줄 것처럼 광고해놓고 실제로는 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해 수강생을 기만한 학원도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법률 위반이 확인된 학원 9곳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에 관한 범정부 조사가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수능을 앞두고 대형 학원에 대한 법적 조치와 행정 처분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4년 뒤 인간도 멸종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벌은 우리 생태계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폐사하는 꿀벌이 급증해 경각심이 높아지고 그만큼 우수한 품종의 꿀벌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격리 육종장이 서해안 섬에 있는데요. 양희력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벌통을 한가득 실은 트럭이 여객선에서 내립니다. 10분가량 달려 도착한 곳은 국내 유일의 꿀벌 격리 육종장. 꿀 수확 능력이 뛰어난 장원벌과 고품질 프로폴리스를 생산하는 봉교 1호 등 5개 우수 품종을 연구 육성하고 있습니다. 위도는 육지로부터 16k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자연적으로 격리돼 있어 꿀벌들이 교미 과정에서 다른 꿀벌들과 섞일 염려가 없어 유전 자원을 보존하는 데 최적의 장소로 꼽히는 곳입니다. 농가를 통해 보급할 경우 원래 가진 특성이 증식 과정에서 사라지는 단점을 보완하려는 겁니다. 3년 전 문을 열어 여왕벌을 보존, 증식하기 위해 벌통 100통가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 유전자가 섞이게 되면은 이제 품종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단일 품종으로서의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전자원의 개통 보존을 위해 자연 번식뿐 아니라 인공 수정도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꿀벌의 품종 관리는 변화하는 환경에 안정적인 개체 보존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최근 사라지거나 폐사하는 꿀벌이 급격히 늘면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질병이 많아서 좀 힘들다. 그럼 질병의 저항성이 높은 품종을 우선 보급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생태계 종 다양성을 그대로 유지 보존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품종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곳에서 보존되는 우수 품종 꿀벌은 앞으로 지어질 각 지자체 증식장을 거쳐 양봉농가에 보급될 계획입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꿀벌의 폐사를 줄이기 위해 응애 등 병충해의 저항성이 강하거나 기후변화에 적응력이 빠른 꿀벌을 육종할 계획입니다. 전북 부안 위도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경북 지역에서 멸종 위기 곤충인 왕은점 표범나비의 서식이 확인됐습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 잠사곤충사업장은 사업장 내 조성된 곤충 테마 생태원에서 암컷 6개체를 포함한 10개체 이상의 왕은점 표범나비 서식을 확인했습니다. 올해 7월 수컷 4개체, 암컷 1개체를 시작으로 8월 암컷 2개체, 9월 암컷 3개체가 지속해 관찰됩니다. 이는 왕은점 표범나비 서식에 적합한 식물 관리와 자연 친화적 생태원 조성 성과로 평가됩니다. 지구온난화로 모기가 극성을 부리며 전 세계적으로 댕기열 발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8배 증가했는데 미국과 유럽에서도 크게 늘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시의 한 종합병원. 길게 줄을 선 사람들 모두 댕기열 환자들입니다. 올해 감염 환자가 20만 명에 달하며 사망자는 1000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281명이 사망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지난해 사망자의 3배를 넘었습니다. From 2000 to 2018, dengue is only happened in Dhaka city, but in 2019 it is transferred into the different cities. 주로 모기에 의해 감염되는 댕기열은 고열과 두통, 근육통, 백혈구 감소증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나면 호전되지만 1% 미만의 사람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한국인이 댕기열에 걸려 입원 치료를 받다 숨지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지구온난화로 댕기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8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About half of the world population is at risk of dengue, and dengue affects approximately 129 countries. We estimate that about 100 to 400 million cases are reported every year. 미국과 유럽에서도 급증하고 있고 페루는 대부분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Ciudadanos y creo que debe por dignidad debe dar un paso al costado y si no da un paso al costado vamos a exigir hasta que se vaya. 댕기열은 백신도 치료제도 없다 보니 긴 옷을 입거나 기피제를 뿌리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재감염 시 치명률이 급격히 높아져 유행 지역에 자주 방문하는 경우 더 주의해야 합니다. YTN 김선입니다. 우리가 과학과는 거리가 먼 감성의 세계로만 인식하는 대상도 그 깊은 저변에는 자연의 원리인 과학이 깔려 있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에 두둥실 떠있는 구름과 다채롭고 선명한 가을 숲 속의 색깔, 그리고 잠시 머물다 눈에서 사라져버리는 그 무엇.
이 낭만의 시적 표현들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과학의 세계인데요. 오늘 과톡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깊어가는 가을, 푸르른 하늘. 이런 날엔 왠지 나만의 감성이 차오른다.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안녕하세요. 거리의 시인 한현민입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나만의 감성을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저는 항상 이 시를 통해서 저의 감정을 표현하곤 하죠. 저 하늘을 보세요. 정말 아름답죠? 저는 저 구름을 보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곤 해요. 저 멀리 뭉게구름 두둥실 떠간다. 가는 구름, 구름을 보는 것이 나이더라. 아저씨 공사해요? 저 구름을 보니까 막 한번 만져보고 싶지 않나요? 그럼 한번 직접 만들어 보세요. 아니 만든다고? 그걸 어떻게 해요? 단열 팽창 실험. 아우 진짜. 아니 자기 티야? 아니 지금 감성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 단열 팽창 이런 말이 나와야겠어요? 지금 전국의 T들을 공격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이 너무 그렇게 또 확대 해석을 하시고 그냥 하는 말이죠. 뭐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페트병과 약간의 물. 자, 우선 페트병에 물을 부어놨어요. 뭐 요 정도? 그리고 이제 뚜껑을 꽉 닫아주세요. 그 다음 이 페트병을 최대한 확 찌그러뜨려 주세요. 힘드니까. 이렇게 숨긴 다음에 뚜껑을 열게 되면 오! 구름이 보였어요? 나만 봤나? 뚜껑을 열자마자 흰 수증기가 생성되며 나오는 모습. 다시 봐도 신기하죠? 야, 근데 이거 원리가 궁금하네요. 페트병을 찌그러뜨리면 내부의 기압이 높아지며 공기의 부피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때 병 뚜껑을 열게 되면 갑자기 공기의 부피가 팽창하고 공기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낮아진 공기는 이슬점에 도달하여 수증기가 응결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구름! 페트병에서 나오는 흰 수증기의 정체입니다.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지는 걸 보니까 불현듯 영감이 떠오르는군요. 제목 페트병 구름. 한현민. 해가 지면 백일동 남편들이 만나는 곳. 우리 아파트 쓰레기 소각장. 어색한 눈인사를 건네며 페트병을 버릴 때 우린 미처 몰랐지 이걸로 구름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우리 이제 분리수거 전에 구름을 만들어 봐요. 띠리링 띠리링. 여보? 버렸으면 빨리 들어오라고? 응, 알았어. 그럼 다음에 봬요. 집에 가다 뒤돌아보니 204호 아저씨가 나를 향해 보내는 수신호. 엄지척이었다. 세상엔 다양한 색들이 존재하죠. 푸른 하늘, 푸른 잎, 그리고 붉은 잎.
이 모든 색들이 조화롭게 섞인다면 과연 어떤 색이 될까요? 그럼 한번 섞어보면 되죠. 응? 이걸 섞는다고? 파랑, 초록, 빨강 섞이면 무슨 색이 나오는지 직접 실험해보세요. 왜 그래 자꾸? 너 티야? 지금 또 티 욕하시는 거예요? 아, 자꾸 티 욕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을 맞춰? 뭐 하든가. 자, 준비물은 미니 선풍기와 빨강, 파랑, 초록색이 섞인 색종이가 필요합니다. 실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걸 여기 이 선풍기에 붙이고 돌리면 색이 변하겠죠? 여러분도 손 선풍기로 한번 해보세요. 자, 아무튼 이 상태에서 전원을 켜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와우! 이거 섞이니까 완전 다른 색이 되어버렸는데요. 회색같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쵸? 처음에는 각각의 색으로 보였던 종이가 선풍기가 빠르게 돌아가자 회색빛으로 보이기 시작하네요. 와, 빨강, 파랑, 초록인데 전혀 다른 색이 되어버렸네요. 왜 그런 걸까요? 색종이가 빠르게 회전하면 빨강, 파랑, 초록의 색들이 섞여 보이는데요. 색은 혼합할수록 빛의 양이 줄어서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풍기가 회전할 때 각각의 색이 왜 섞여 보이는 걸까요? 정확히 말하면 색이 섞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가 세 가지 색이 섞인 것처럼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어떤 물체가 눈앞에서 사라져도 20분의 1초가량은 그 물체의 형태와 색이 잔상처럼 남게 됩니다. 회전하는 색종이를 관찰하면 처음 본 색 위에 다른 색이 겹쳐져 보이고 점점 빠르게 회전할수록 뇌는 세 가지 색이 섞여 만들어진 종이를 새로운 색의 종이로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제목, 착시현상. 한현민. 아, 너를 보고 있으면 어지럽구나, 어지러워. 이것은 착각일까, 착시일까? 찾았다, 착시와 나의 공통점. 자꾸 빠져든다, 빠져든다, 빠져든다. 흔히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들 하죠. 하늘은 높고 말은 기름찌개 살찌는 계절, 천고마비. 근데 기름지게라는 말이 나와서 갑자기 기름 관련된 실험이 하나 떠오르네요. 아니 갑자기요? 그냥 해. 빨리 하고 가게. 네, 준비물은 식용유와 크기가 다른 유리컵 2개입니다. 자, 이때 이 작은 유리컵은 이 큰 유리컵에 쏙 들어가는 크기여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큰 유리컵에 식용유를 부어주겠습니다. 아낌없이 식용유를 콸콸콸! 그런데 기름이 작은 컵 밖으로 넘치자 아니, 컵이 사라져버리네. 이걸 보고 마술이냐 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놀라지 마십시오. 컵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컵은 이렇게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컵을 다시 담그면 사라집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 현상은 유리와 식용유의 굴절률이 거의 비슷해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일반적인 유리의 굴절률은 1.5 정도, 식용유는 1.47 정도입니다. 굴절률이 이렇게 작은 차이를 보이면 빛이 유리와 식용유의 경계면을 통과할 때 굴절되지 않고 거의 직진을 하기 때문에
마치 유리컵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기름 속으로 사라지는 유리컵을 보고 있자니 또 영감이 떠오르는군요. 이번엔 삼행시입니다. 식용유로 운을 좀 띄워주시죠. 식용유는 용감하다. 유리를 먹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신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도 항상 곁에 있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동물의 다양한 생태와 습성을 알아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주 오늘도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동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흔히 개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는 늑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늑대는 과거에 우리나라에 살았던 토종 동물이기도 한데요. 아마 일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늑대를 부르던 이름이 일인데 이후에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어 느쿠대에서 늑대가 되었다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늑대는 우리와 아주 오랫동안 함께해온 중요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일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늑대를 말하는 건지는 모르고 있었는데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에 많던 늑대가 어쩌다가 지금은 이렇게 사라지게 된 건가요? 이 늑대는 과거에 만주 지역에 살면서 한반도 쪽으로 내려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1900년대 초에 러시아학자가 남긴 기록을 보면 만주에는 늑대가 많지만 조선에는 늑대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일제강점기에는 늑대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호랑이한테 밀려난 늑대가 백두대간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 한반도 쪽으로 서식하게 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제강점기에는 해수구제 정책이 있었죠.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동물을 모두 박멸하겠다 이런 정책이었는데 이 때문에 30년 동안 무려 1,300마리가 넘는 늑대가 사살됐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1980년에 경북 문경에서 늑대가 한 마리 발견됐다 이런 기록을 끝으로 우리 땅에서는 늑대가 모두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늑대가 또 말씀하신 것처럼 개의 조상이기도 하잖아요. 네. 개랑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 객과 동물이 공통으로 한 동물에서 늑대와 여우 또 이 코요테 등으로 분화가 됐는데요. 과거 어느 시점에 지금의 개와 가장 가까운 회색 늑대 종이 발생을 했고 이 늑대들이 야생성을 잃고 사람한테 길들여지면서 개로 진화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개와 늑대는 같은 조상을 가진 동물로 야생성을 완전히 길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나뉘게 된 거죠. 실제로 이 개와 늑대 유전자를 비교해보면 평균 99.96%가 일치하고요. 서로 교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냥 조상의 수준이 아니라 지금도 유전자가 거의 일치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우리와 함께 사는 개가 모두 이 유전적으로 유럽보다는 아시아 쪽에 살던 고대 늑대와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영국의 연구팀이 유럽과 시베리아 또 이 북미 등에서 발굴된 고대 늑대뼈 72마리의 게놈을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초기에 나타난 개의 유전자는 유라시아 동쪽 늑대에게만 기원을 두고 있었고 이후에 이 중동 지역 늑대의 유전자도 같이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의 개들은 아시아 쪽 늑대와 훨씬 더 가까운 형태였다는 거죠. 또 이 재밌는 사실이 우리 토종 개들이 전 세계의 개들 가운데서 늑대와 가장 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국내 연구팀이 모두 33품종 2,200여 마리 개의 유전자를 분석을 해봤는데 한국 토종개는 다른 개보다 늑대와 유전자형의 차이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풍산개가 가장 늑대와 유전자형이 비슷했고요. 그 다음으로 경주개, 동경이 또 이 진돗개 이런 순으로 늑대와 닮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국내 토종개들이 가장 야생성을 잘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또 이 중국의 차오차오나 샤페이 또 일본의 시바견 같이 다른 아시아에 있는 개들도 유럽 쪽 개들보다는 훨씬 더 유전적으로 늑대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개와 늑대 유전자 차이가 0.04%에 불과한데요. 이런 작은 유전자 차이가 또 신체적인 차이도 만들었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늑대는 먼저 이 객과 동물 중에서는 가장 몸집이 큰 동물인데 다 자란 늑대는 어깨 높이가
1m 정도 되고요. 몸무게도 80kg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또 이 개와 늑대는 모두 이빨 개수가 42개로 같지만 물어뜯는 힘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네. 이 치악력을 측정을 해보면 개는 평균 100kg대로 좀 약한 데 비해서 늑대는 그 2배에 달하는 200kg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뭐 생김새도 사실은 우리가 자세히 보면 차이를 볼 수 있는데 늑대는 긴 꼬리에 귀가 뾰족하고요. 이 작은 눈과 날렵한 주둥이를 가져서 전반적으로 좀 날카로운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 개들은 진화 과정에서 주둥이가 납작해지고 눈은 커지도록 변했는데 인간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덜 위협적인 모습으로 변화해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이 사람한테 길들여져서 생활을 하면서 사냥에 필요한 감각을 제공하는 이 귀와 꼬리도 늑대보다 훨씬 더 작고 뭉툭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아무래도 늑대가 개보다는 훨씬 더 사납고 또 공격력도 강하겠죠? 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늑대들 가운데서 완전히 길들일 수 있는 이 종들만 개로 진화를 하면서 야생성을 잃게 됐는데 늑대의 이런 야생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외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늑대는 보통 한 마리의 우두머리 부부가 가족을 이끄는 형태로 5마리에서 뭐 11마리까지 모여 사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 우두머리 늑대의 경우는 다른 개체들보다 유난히 좀 과감하고 공격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연구팀이 이런 우두머리 늑대의 기질이 기생충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톡소플라스마 원충이라는 단세포 기생충에 감염되면 훨씬 더 용감하고 무리를 이끌 가능성이 큰 그런 늑대가 된다는 겁니다. 이 기생충은 고양이과 동물의 배설물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 근육과 뇌 조직에 침투를 해서 물혹을 만들어서 결국은 감염된 동물의 뇌를 조종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연구팀이 늑대 220여 마리의 혈액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톡소플라즈마 원충에 감염된 늑대는 감염되지 않은 개체보다 가족을 떠나서 무리를 형성할 가능성이 11배 정도 높았고요. 또 집단의 우두머리가 될 확률은 46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기생충에 감염된 늑대는 공격적이고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행동을 종종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특징이 사실 자신의 무리를 적들로부터 보호하는 데는 굉장히 적합하지만 이 때문에 이 도로를 건너다가 치여 죽는다거나 사람한테 겁 없이 접근해서 사살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예. 이런 늑대의 성격이 좀 기생충 영향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요. 그런데 이 개와 늑대가 굉장히 닮아서 생김새보다는 좀 습성에서 훨씬 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우리가 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개는 자신의 동료보다는 좀 사람에게 의존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늑대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실제로 이 오스트리아 연구팀이 개와 늑대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2마리가 함께 당겨야 먹을 수 있는 독특한 사료통을 준 다음에 성공할 때마다 보상을 준 건데요. 그 결과 이 개는 472번의 시도 중에 2번만 성공을 했고 실패할 때마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도움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늑대는 416번의 시도 중에 100번이나 성공을 했고요. 실패할수록 사람보다 이 동료 늑대와 더 협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처럼 이 늑대는 개보다 훨씬 더 사회성이 뛰어나고 서로 좀 협력하는 그런 능력이 발달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개가 참 똑똑한 동물이다 보니까 사회성도 좋을 줄 알았는데 늑대가 반대로 훨씬 더 사회성이 좋네요. 이 사실 늑대가 뛰어난 소통 능력으로 좀 유명한 동물입니다. 개들은 위계 질서에 따라서 이 계급이 낮은 개체가 이 높은 개체에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늑대는 계급과 상관없이 집단으로 해야 할 일이 생기면 먼저 의사소통부터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수평적인 관계가 먹이를 먹을 때 잘 나타나는데요. 보통 개한테 먹이를 주면 계급이 높은 개체가 먹이를 독차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 동료가 오면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늑대는 위계 질서가 다른 개체들이 함께 있더라도 먹이를 같이 먹습니다. 또 이 늑대들은 무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먼저 대화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연구팀이 20마리 개들한테 밀봉된 소세지 상자를 주자 한 마리도 해결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열어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몇 마리만 성공을 했는데 이 개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명령에 따르는 습성을 가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늑대 10마리에게 같은 문제를 줘봤는데요. 이 가운데 8마리가
2분도 되지 않아서 이 상자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연구팀은 늑대의 경우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동료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그 늑대가 개에 비해서 굉장히 사납게 생겨서 좀 날카로운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좀 따뜻하고 영리한 동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런 습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동이 늑대의 하울링인데요. 길게 울음소리를 내는 이 하울링 행동이 늑대가 무리의 동질감을 확인하거나 이 서로 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글북이라는 동화에서 보면 버려진 아이를 늑대 무리가 데려다가 키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네. 이 늑대는 가족애가 아주 뛰어나고 무리끼리 끈끈한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자신이 낳지 않은 새끼도 무리에 들어오면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키워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늑대를 좀 좋지 않은 비유로 사용을 하곤 했는데 사실은 아주 의의 있고 멋진 동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주도한 유명 연구자 2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인류가 위기에 놓였을 때 빠른 속도로 백신을 개발해 수많은 생명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올해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커털린 커리코 바이오엔테크 수석 부사장과 미국 펜실베이니아 의대 드루 와이스먼 교수를 선정했습니다. 수상자들의 공적은 효과적인 코로나19 메신저 RNA 백신 개발을 가능하게 한 뉴클레오시드 염기 변형에 관한 발견입니다. 노벨위원회는 두 사람은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하고 중증 코로나를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수십 년 된 연구 성과에 수상해온 기존 관행을 깨뜨린 선정 결과입니다. For their discoveries concerning nucleoside base modifications that enabled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mRNA vaccines against COVID-19. 두 사람은 메신저 RNA가 어떻게 면역 체계와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획기적인 발견을 통해 인류 건강이 위협받던 시기에 빠른 속도로 백신을 개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커리코 수석 부사장은 1990년대 초부터 백신의 어머니로 불렸습니다. 그녀와 와이스먼은 펜실베이니아 의대 교수로 만나 30년 가까이 해당 연구를 함께 했습니다. 공동 연구 성과에 힘입어 2010년쯤부터 제약업계에서도 메신저 RNA 백신 개발이 본격화됐고 이후 코로나19 백신도 신속하게 나오게 됐습니다. 2020년 세계 최초로 공식 승인된 화이자 코로나 백신 개발을 계기로 두 사람은 의학계의 상을 휩쓸었습니다. My job was to make a vaccine and I did it. And I would tell them, just believe me that it is a very safe and very important vaccine, and there are more will come and all will be very beneficial for the people. 노벨위원회는 오는 9일까지 물리학, 화학, 문학, 평화, 경제학상 수상자를 차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물질의 전자역학 연구를 위한 아토초 펄스광을 생성하는 실험 방법과 관련한 공로를 세운 피에르 아고스티니, 페렌츠 크라우스, 안 릴리에가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현지 시간 3일 이들 3명에게 노벨 물리학상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이 3명은 인류에게 원자와 분자 안에 있는 전자의 세계를 탐사할 새로운 도구를 건네준 실험을 한 공로가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자가 움직이거나 에너지량이 변하는 과정을 측정할 수 있는 극도로 짧은 파장을 지닌 빛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선보임으로써 미시세계 연구에 신기원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고스티니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크라우스는 독일 막스플랑크 양자광학연구소, 릴리에는 스웨덴 룬드 대학 소속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리 잡았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재택근무 흐름이 사실상 끝났습니다. 구글과 애플, 아마존에 이어 메타까지 사무실 출근을 늘리기로 했고 이런 추세는 다른 업계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최영주 기자입니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는 지난달 주 3회 출근 명령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작한 지 2년 3개월 만입니다. 메타의 최고 경영자 저커버그는 팬데믹이 끝난 뒤에도 원격 근무를 늘려갈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사실상 이 계획을 접은 겁니다. I think we're going to be the most forward-leaning company on remote work at our scale, for sure. But we're going to do this in a way that is measured and thoughtful and responsible and in phases over time. 메타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사무실 출근을 늘릴 때도 재택근무를 고수했지만 최근 실적 악화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구글과 애플은 같은 이유로 이미 지난해부터 사무실 출근을 늘렸고 아마존은 해고카드까지 꺼내들며 압박해 직원들이 파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As tech workers, we were told many times during the pandemic that we were doing our best work, that our productivity was high as it's ever been. We made so much money. 특히 원격 근무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화상회의 플랫폼 기업 줌마저 주 2회 출근을 명령했고 최근 골드만삭스 등 금융업계로도 확산되면서 사실상 미국 산업계의 재택근무 흐름은 저물었다는 평가입니다. 이는 원격 근무가 사무실 근무보다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인식 때문인데 실제 관련 조사에서 재택근무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18%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비용 절감 등 재택근무가 갖는 장점은 무시할 수 없지만 결국 기업의 생산성을 위해서는 직접 소통이 필수라고 여겨지면서 두 가지 근무 형태를 섞은 하이브리드 근무가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영지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달 11일 종료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1차 해양 방류 이후 희석 설비 일부에서 도료가 부풀어 올랐지만 2차 방류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은 4일 오전 외신을 상대로 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1차 방류를 마친 뒤 진행한 점검에서 희석 설비의 상류 수조 4곳에 칠해져 있던 도료가 10cm 정도 부푼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도장에 균열이 없고 수조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었다며 5일 시작할 예정인 2차 방류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측정, 이송, 방류 설비 등에도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염수 2차 방류 준비 작업은 3일 오전부터 시작된 가운데 도쿄전력은 오염수 1톤을 바닷물 1,200톤에 섞어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확인되면 5일부터 2차 방류를 개시합니다. 도쿄전력은 오는 23일까지 1차 방류량과 마찬가지로 7,800톤의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낼 계획입니다. 지난 2019년 인류가 최초로 블랙홀을 관측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블랙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실마리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끄는 국제 공동 연구팀이 블랙홀이 회전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빛조차 빨아들일 만큼 강한 중력과 큰 밀도를 가진 블랙홀. 블랙홀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지만 주변에 생긴 원반이나 제트를 통해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트는 기체와 액체 등의 빠른 흐름으로 블랙홀이 회전하며 방출하는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핵심 원리인 블랙홀의 회전은 실제로 관측이 어려워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제 공동연구팀이 블랙홀이 회전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인류가 최초로 관측에 성공한 M87 블랙홀의 회전 현상을 관측한 겁니다. 연구팀은 M87에서 블랙홀의 부착 원반과 수직으로 발생하는 제트가 마치 팽이처럼 원을 그리며 회전하는 세차 운동을 확인했습니다. 즉 블랙홀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축을 이루는 제트가 흔들리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트의 각도를 관측했더니 조금씩 변화하며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블랙홀이 회전을 하고 있을 때 생기는 그 세차 운동을 관측함으로써 이제 블랙홀 M87 블랙홀이 회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의 전파 망원경으로 모두 170회에 걸쳐 관측한 자료를 하나로 합성해 최종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지구가 아닌 행성에서 인류가 살기 위해서는 공기, 그러니까 산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화성 대기에서 인공적으로 산소를 만드는 2년여의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보도에 양회영 기자입니다. 화성에 고립된 우주비행사가 직접 감자를 키우고 물을 만들어내는 등 화성 생존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영화에서처럼 화성의 자원을 이용해 인류가 화성에서 살 수 있는 작은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화성 대기를 이용해 산소를 인공적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 겁니다. 화성 탐사선 퍼서비어런스에 실린 산소 발생 장치 몫이는 2021년 4월부터 최근까지 16번 산소를 만들어냈습니다. 화성 대기의 96%가 이산화탄소인데 몫이가 이 공기를 빨아들인 뒤 고체 산화물 전기분해 반응을 거쳐 일산화탄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방식입니다. 몫이가 지구에서의 나무 역할을 하는 겁니다. What happens is we have Mars atmosphere enter in this line, goes into the SOXY unit. It's then heated up to 800 degrees Celsius. We inject energy into the cathode and anode. And then what happens is oxygen is separated from the CO2 and comes out this line over here. 화성에서 만들어진 산소는 우주인의 호흡용으로 그리고 우주선 추진체로 사용됩니다. 산소를 화성에서 자체적으로 얻을 수 있다면 지구에서 직접 가져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화성 탐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We need a lot of oxygen, tons, maybe 25 tons of oxygen, just to lift 4 astronauts off the surface of Mars. We could bring that with us from Earth. That's not sustainable in the long term, and it's ridiculously expensive in the short term. 몫이가 지난 2년 동안 만든 산소 총량은 122g. 강아지 한 마리가 10시간 동안 호흡할 수 있는 양입니다. 나사는 목표로 했던 양보다 2배가량 더 많이 생산됐다면서 특히 변동이 심한 화성 날씨 속에서도 1년 내내 산소 생산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영하 20도부터 영상 60도까지 넓은 온도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2차 전지가 개발되었습니다. 카이스트 최남순 교수 연구팀은 리튬 코발트 산화물을 활용해 용액 내 리튬 이온이 온도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전해액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 성능과 수명이 기존보다 향상된 리튬 전지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된 전지가 상온에서는 200회 충방전 후에도 높은 방전 용량을 유지했고 이보다 더 낮거나 높은 온도에서도 기존 전지보다 20% 정도 높은 성능을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폐경 때 나타나는 안면 홍조 등 혈관 장애가 치매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피츠버그대 연구팀은 폐경 여성 25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안면 홍조 빈도가 잦은 경우 뇌 속의 알츠하이머 치매 원인 물질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 침전량이 많아서 치매 위험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호르몬 대체요법으로 안면 홍조를 치료할 경우에도 치매 위험이 낮아질지는 알 수 없지만 호르몬 대체요법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며 뇌에도 좋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뇨병의 전 단계인 전당뇨에서 벗어나려면 체중 자체보다는 복부 지방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 튜빙겐 대학병원 연구팀은 전당뇨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에서 1년간 체중이 5% 이상 줄어든 그룹 가운데 복부 지방 감소가 큰 그룹만이 전당뇨를 벗어났고 이 밖에 인슐린 민감성이 높아지는 등 당뇨 위험 인자가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체중 감량 정도가 비슷한 그룹이라도 복부 지방이 크게 줄지 않은 경우는 전당뇨 상태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연구팀은 복부 지방이 복강과 장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만큼 염증 반응을 일으켜 인슐린 민감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0월 수상자로 신영수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신 교수는 반도체 웨이퍼에 소자를 새기는 과정에 기계학습을 적용해서 기존보다 높은 해상도로 10배 이상 빠르게 수행하는 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달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낸 연구자를 선정해서 이달의 과학기술인상과 함께 상금 1,000만 원 등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 성장기 아이들의 비만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장기 비만은 성조숙증과 당뇨 등 합병증 위험을 높이고 성인 비만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꼭 치료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코로나 유행 시기 달라진 생활 습관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 어른들이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